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 시큐리티 뉴스와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는 외부 일정을 소화 중인 신은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입니다. 공산 독재 정권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하셨는데요. 75년 전 전쟁은 총과 칼로 싸웠다면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상황,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져 왔습니다. 이 내용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어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휴전이 됐다가 또 깨졌었죠.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현재 중동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북한 공산 독재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략해 수많은 양민과 국군 장병을 살해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5년 전 우리 선배 국군 장병들과 경찰, 애국 국민들은 총과 칼로 침략을 막아냈지만 7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그 비통한 상황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 미국 뉴욕에서 방송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클럽에서 국제 부정선거 감시단의 한국 6.3 대선 감시 결과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둔 6월 24일 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알리는 영상이 방송됐습니다. 스타 PD로 이름을 떨친 이영돈 PD가 제작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2분 분량으로 30분 동안 반복 재생됐는데요. 이 영상은 익명의 후원자가 광고 비용 전액을 후원했고 미국에 있는 애국 시민들의 도움으로 방송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이 영상이 방송된 타임스퀘어는 뉴욕 번화가의 중심에 있는 브로드웨이 1471 번지에 있는데요. 방송은 현지 시각으로 밤 8시 사람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반복 재생되며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영상은 6.25 전쟁 이후 한미동맹이 함께 걸어온 협력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주요 선거에서 통계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기현상이 발견됐고 이것은 한국 내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말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 때마다 발생했던 국민 주권 강탈 행위 의혹을 세계에 알리고 최근 부정선거 수사를 본격화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날 방송을 시작으로 26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보고서 발표,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자료 미 의회 제출이라는 후속 행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선대 호국 영웅들은 총을 들고 적의 탱크와 총칼에 맞서는 전쟁을 치렀지만 21세기 4세대 전쟁 시대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데요. 단군 이래 한민족에게 가장 눈부신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도 일어나 싸울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뉴욕에서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아침이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틀어졌던 영상입니다. 이영돈 PD가 제작을 한 영상인데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비가 굉장히 비싼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다 광고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2분 정도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스크린샷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자막을 보시면 많은 한국인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와 사회는 검열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음모론자 또는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자신들을 가족회사로 부르면서 문자 그대로 현대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썩어빠진 관료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을 목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라는 이슈는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외면되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에도 그랬었고요.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방송을 굉장히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저희가 확보했던 물증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법정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증거 앞에 겸손하라. 증거가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정선거 문제 제기는 단순한 음모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극우 음모론자 혹은 극우 정신병자로 불립니다. 자, 그런데 2020년 모두가 음모론이라고 얘기했던 미국 대선,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죠. FBI가 그것을 파보니까, 자,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신분증, 즉 가짜 신분증이 배송이 됐고, 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서 바이든에게 투표가 이루어졌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은 극히 적었습니다. 음모론 취급을 했는데, 캐시 파텔이 FBI 국장으로 가서 보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Fake Driver's License, 가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서 바이든에게 투표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 물증을 잡았다라고 캐시 파텔 국장이 얘기를 했고, 이와 관련된 것을 상원법사위원회에 넘겼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서 물증을 잡아냈는데 아직도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이것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을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게시물은 캐시 파텔 국장이 24일 현지 시각입니다. X 계정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FBI 고위 인사들, 즉 지도부가 2020년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의 미국 선거 개입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증거들이 확보가 되고 이것이 제시가 되고 공개가 됐으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이것을 수사를 해야 되고 언론은 이것을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특히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 이것은 국민이 가진 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사실상의 침략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다행히도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2020년에 그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한국의 주류 언론 그 어디에서도 선거 부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설명할 수 없는 의혹들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6월 26일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는 이런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이 직접 와서 보고 듣고 확인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6월 3일 대선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미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세계 각국 선거 개입에 한국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미가 함께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50년 전에는 총칼로 싸웠지만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년 전 6.25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올 때 모두가 한국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죠. 메가더 장군이 전선 시찰을 위해서 최전선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소년병 하나가 있었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 소년병에게 왜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상관으로부터 후퇴 명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에 굉장히 크게 놀란 메가더 장군이 이 소년이 원하는 것은 뭐든 다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적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총과 충분한 탄약을 주십시오. 메가더 장군은 이 소년의 이 결기, 반드시 조국을 지켜내겠다라는 그 결의에 감동을 해서 이 소년의 조국을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후에 회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6.3 대선은 무효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국 내에서 호응하지 않으면,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 문제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신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저 태평양 건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극우 음모론이 아니라
주류 여론으로 형성이 되고 그것이 실질적인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중동 소식입니다. 일단 휴전은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발효되기는 했지만 이란이 휴전 종료 이후 이스라엘 민가 지역을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도 이란 북부의 군사시설에 보복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보복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온건했다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면 전쟁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란의 핵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번 미국 이스라엘 연합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능력은 일시적으로 수렁에 빠진 것이며 이란이 이를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각 6월 24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밤 영상 연설 방식으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세대를 거쳐 기억될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 우리는 핵무기를 통한 파괴 위협과 2만 발의 탄도미사일을 통한 파괴 위협 이 두 가지를 제거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가까운 미래에 파괴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수렁에 빠뜨렸다면서 이란에 누군가가 핵 프로그램을 복원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번과 같은 결의와 힘을 가지고 그러한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복원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CNN과 폭스뉴스는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를 입수해 미국이 공습한 포르도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우라늄 저장고는 단순 매립 상태, 원심 분리기는 대부분 온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폭격으로 무너진 입구와 환기구만 파내면 다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할 수 있고 전에 만들어 놓은 고농축 우라늄도 다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완전히 틀린 주장이고 정보기관의 익명의 하급 관리가 CNN에 잘못된 정보를 유출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의원 역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폐기됐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 이 작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들었다며 이란의 핵능력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부터의 전쟁은 미사일과 폭탄이 오가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것은 휴전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라는 곳을 공습했고 이곳에서 4명의 사망자 그리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라는 이 정도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긴 했는데 테헤란이 아니라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 사이트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영상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성명 발표 이후에 이 두 나라 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이란의 핵능력, 특히 포르도 핵시설이 온전히 남아있다는 건데요. 자, 이 CNN 보도를 보시면 CNN도 보도를 했고 폭스뉴스도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이 무력화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포르도 핵시설, 저희가 지하 800m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기껏해야 60m 정도의 일반 토양을 관통해 들어갈 수 있는 벙커버스터, 많아야 14발 정도로 이것을 파괴했다?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전해드렸던 위성사진을 통해서 미국이 이 포르도 핵시설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환풍구 그리고 발전시설로 추정되는 곳만 공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800m 지하에 있는 농축우라늄 저장시설 그리고 대량의 원심 분리기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미 국방정보국의 판단입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여기 지금 쌓여있는 흙만 파내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란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우라늄을 비축을 해놓고 있었고 기폭실험도 어느 정도 진척을 시켜놓은 상태였죠. 물론 기폭실험 책임자는 사망하긴 했지만 그 실무자들까지 모두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란은 몇 달 안에 이 포르도 시설을 복원을 해서 다시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 제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란의 이러한 능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급하게 휴전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월요일 사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러시아의 2인자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의 입을 통해서 이란에 핵무기를 줄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러시아도 이란의 핵 능력, 핵 탄두까지는 아니라도 설계도라든가 벨라루스에 그랬던 것처럼 그 발사체 혹은 핵탄두 설계도 같은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혹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란의 핵무기를 제공하는 그런 옵션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제가 폭스뉴스를 보면서 FBI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런 경고를 했다라는 보도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1,500여 명 정도의 이란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고 이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우려된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단신으로 보내드리긴 했지만은 이란이 G7 기간 중에 미국에 그런 경고를 했다라고 하죠. 만약에 핵시설을 타격할 경우에 미국 내에 숨어있는 이란의 테러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겠다. 자, 이것은 제2, 제3의 9.11 사건과 같은 그런 테러 사건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베르샤바 공습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하지 말라고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핵무장은 시간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자, 그런데 핵무장을 강행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잠깐 휴전됐을 뿐이지 언젠가는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나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핵탄두 제조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음번에 일어날 물리적 충돌은 이번 충돌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보다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모사드의 공작에 대해서 전해드리면서 이란 내부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미 양측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해서 그러한 공작을 계속하고 있고 이 사진은 어제 저녁 테헤란에서 있었던 미국과 이스라엘 규탄 집회입니다. 이란 당국이 혁명수비대 산하에 있는 그 민병 조직이죠. 바시즈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군중들을 동원을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옹이하자 이런 식의 시위를 벌였는데 이란이 공습이 끝나자마자 이런 시위를 조직해서 거리로 시민들을 내보내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란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란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이란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고 또 그래야만 자신들의 정권이 정당성을 얻고 이 권력의 수뇌부가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대립, 갈등, 전쟁을 계속할 겁니다. 다만 치열하게 서로 미사일과 폭탄을 주고받았던 지난 12일간의 전쟁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하이브리드 전쟁, 즉 총성 없는 전쟁의 형태로 서로를 향한 무차별 공격을 시작할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최소 20명 정도의 장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란 내부에 심어 놓았고 이란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언제든지 테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지저분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데 부디 미국과 이스라엘이 상황 관리를 잘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큐리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